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보험의 일반 현황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체국 보험의 일반 현황이라는 것은 이제 우체국 보험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 보험이 일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시작되었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900 여러분들이 80년대죠. 이거가 77년도에 그래서 우체국 보험을 농협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82년 다시 됐다 우체국으로 넘어왔다.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체국 보험을 취급하다가 농협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연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연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929년 10월 1일 간이생명보험을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온 것이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의 그 업무 범위가 나왔습니다. 우체국 보험입니다. 그 우체국 보험은 일단 여러분들 이 우체국 보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1조가 항상 목적이라고 했죠. 그 목적을 보세요. 이 법은 최신 관세와 예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 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위해 통해서 국민의 저축 의욕을 목도두고 그다음에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서 재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정진을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바로 이제 여기에 우체국 보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제 바로 우체국 보험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체국 보험은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민영보험하다. 민영보험은 고액입니다. 우체국 보험은 이제 좀 저렴한 가격, 최고 상한할 우리가 결국 뭐냐면 4천만 원까지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있는 보험을 대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대중화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체국 보험의 특징 해가지고 첫째, 소액 그다음 서민보험이다. 여러분들이 그 대형 보험회사들은 뭡니까? 고액보험이고 주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죠. 그러면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금융 소외 지역이죠.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민이면서 소액이라 하는 거. 둘째, 보편적 보험 서비스라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금융 소외 지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 이제 공적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주로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꼭 사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주체는 당연히 뭡니까? 국가가 직접 경영하잖아요. 우체국 예금 보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체국에서 우편, 이거 전부 다 누가 직접 경영한다?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래서 경영자가 누구라 했어요? 바로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럼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뭘 받다? 감시를 받죠. 감사원은 행정각부의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바로 우체국 보험, 예금 이 모든 업무는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 뭐도 받아야 된다? 감사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회계의 특성을 보세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 회계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우체국의 우편 사업이라든가 예금 보험 사업은 무슨 회계다? 특별회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력과 조직 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은 당연히 누구야?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관련 부처하고 뭐 됩니까? 이게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행정안전부 등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정부조직법, 국가 공무원 등의 통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죠. 바로 법에 따라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결산 보세요. 우체국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과 내역 결산은 당연히 국회하고 누구한테?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 보고해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국가 행정기관 안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이렇게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 겁니다. 모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체보험하고 타보험과의 관계 비교 나와 있죠. 우체보험은 뭐다? 이거는 자유가입이고, 그 다음에 공영보험하고 차이 구별. 공영보험 의무, 공영보험이라는 것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체보험하고 이제 공영보험의 차이점은 의무가입이고, 자유가입.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례성이 약하다, 공영보험은 이건 소득에 따랐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때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징수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우체국보험은 아니다. 그래서 공영보험하고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음 표 6-3을 보면은 우체국보험하고 민영보험의 이제 차이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민영보험은 고액, 그 다음에 우체보험은 그 최고가 4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체보험은 900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 900만 원이라 하면은 이제 한 달에 몇몇가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연금보험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예. 사망했을 때 최고 한도가 4천만 원이지만 민영보험은 제한이 없다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직업보장 보세요. 국가가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우체국보험이죠. 그리고 국가가 직접 기장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라든가 이런 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보험은 일반 민영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가입자당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주로 운영 방식은 이제 농어촌 서민 위주, 그다음에 도시 위주 전 국민 대상이다 하는가. 주주이익이 없는 것이 우체국보험이고 주주이익이 필요한 것이 뭐냐? 민영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회,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민영보험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국회라든가 감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민영보험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적용법률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법률이 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그 다음에 보험업법, 그 다음에 상법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민영보험은 보험업법하고 상법만 적용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적용법률도 서로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률 나와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적립금이나 거기 나오죠. 그럼 우체국에서도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일부를 뭐 해야 된다? 적립을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보험금으로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해약 환급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환급금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체국에서 보험적립금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적립금 조성하는 거 보세요. 이게 뭐야? 네모안에 있는 내용 보세요. 보험금, 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충당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 보험적립금을 뭐한다? 따로 둔다. 예. 그 다음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그 적립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순보험료 중에서 일부. 예. 두 번째, 그 적립금 운용에서 수익금. 그 다음에 회계의 세입 세출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보험금을 위한 적립을 했다가 보험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는 보험금이라든가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적립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 그 보험금을 이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 보세요.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영 관리한다. 그때 관리하되 적립금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안정성과 그 다음에 유동성과 수익성, 고객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수익이 있다 해가지고 공익과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우리 범죄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유흥업소에다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공익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 수익성은 너무 따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공익과 관련이 없는 이런 비윤리적인 이런 데 돈을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체국보험의 특별회계법에 6조에 보면 적립금 운영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이.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탁, 금융기관에 돈이 있으면 예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정권의 매매 또는 대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어 정하는 공공기관에다 대출해주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해주거나 해가지고 10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는 다 몰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하라 하는 것. 그 다음 우리 우체국보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회공헌활동이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체국에서 보험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이 생기고 하면,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가지고 사회 뭡니까?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헌활동에 우체국 공익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공익재단을 통해가지고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 관련이라든가 또는 체육 관련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에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자랑입니다. 자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우체국 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우체국 보험 상품. 그것을 뭐요? 이 우체국 보험 상품인데,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고라펑이 이거야. 이 보험 상품은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했을 때 차이가 바로 이거야. 이 우체국의 보험 상품이 그냥 간단하게 주요 특징이라든가 이쪽을 가지고 문제를 물으면은, 원래 시험이 좀 쉬웠다. 그런데, 안에 이게 주요한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으면은, 원래 문장 문제 어렵다. 이렇게 학생들이 보통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야. 18문제 중에서, 그래도 수험생의 체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체감은 이게. 정말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합니다. 이게. 그런데, 원래는 좀 대체로 쉬웠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우체국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종류, 현재 판매 중인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략적으로 좀 이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현재 우체국 보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하고, 연금보험 세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나왔죠? 이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납입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하고 사이에서 납입보험료가 더 많으면은 뭐다? 바로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축성 보험이라고 배웠어요. 저축성 보험. 이거는 뭐라 했어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만기가 돼서 찾는 돈이 더 많아. 그럼 이자가 붙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찾으니까 이만한 저축과 같다.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연금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 한다?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받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연금보험. 그 현재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보장성 보험, 두 번째 저축성 보험, 세 번째 뭐다? 바로 연금 보험. 이 세 가지가 현재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은 보험약관 7표 7-2에 보면은 보험약관에 이제 보험에서 약관입니다. 약관을 만들 때에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 설명있죠. 첫째, 보험금 지급 사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험자의 의무 한계,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 보험계약의 전부도 일부의 해지 사유와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여러분 약관을 만들 때는 최소한도 이 내용은 반드시 뭐야 된다? 기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판매 중인 이제 보험 상품의 종류입니다. 이 종류부터 이제 보장성 보험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몇 개 나와요? 22종류가 나와 있죠. 이 보장성 보험 22종류.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축성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바로 4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종류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5개. 그 현재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요 상품을 가지고 묻는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22개,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4개, 그 다음에 연금보험 몇 개? 5개 종류다 하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들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보장성 보험의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뭐 제가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봐요.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 무배당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배당이 있다 없다? 배당이 없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배당이라는 말이 표시가 안 되면은 뭐다? 이건 배당 상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봐요.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봐요. 주요 특징 해가지고 봐요. 50불의 그 저해약 환급금. 왜 표준형과 보장 혜택은 동일하고 보험료와 환급금이 표준형 대비 낮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가입 조건에 보면 일종 계약에서 보세요. 50% 저해약 환급금 이종 표준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 나이 15세부터 50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1세부터 60세, 그 다음에 60세부터 65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신기간을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납입기간은 5년 납을 할 수도 있고, 30년 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최고 얼마까지? 4,000만 원까지 500만 원 단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안에 주요 가입 내용, 특약, 무배당 이렇게 문제 물으면 이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특징이 보세요. 주계약에서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미리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설계하여 보험료 상승 부담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노후까지 보장해준다. 다양한 특약을 부과하여 사망뿐만 아니라 생존 시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고객 맞춤형 보장 설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대 주요 질병을 보장을 하고 있다? 강화. 그래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납입 면제. 3대 질병 진단 시 또는 50%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5년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1년 사이 안에 3대 질병 또는 내가 장애율이 50% 이상 발생하면 그 추가적인 나머지의 보험료를 맞지 않는다.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특징, 이 보험에서 주요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거는 할 수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보험 상품에서는 그 보험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 최소한 예의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입 조건, 특약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설명 나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수험생에는 어차피 공부는요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 남보다 더 많이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험 한 개를 외우기 위해서 거기 안에 나오는 가입 요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결국 비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무조건 보험 상품을 볼 때 주요 특징입니다. 이 주요 특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입 조건 요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 나머지 그 특약 내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주요 여러분들 안에 내용은 뭐로 공부하지 마라. 이것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예요? 한국사 공부하고 컴퓨터 공부하라 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설명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바로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 되어 있죠. 갱신형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특징 보세요. 고액의 치료비가 나오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우체국 건강 클리닉 중증 수술입니다. 최대 500만 원. 중증 장애가 나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고액을 보장해 준다.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10대 여성 질환까지 보장하고 10년 만기 종신형이다. 이게 그럼 이제 10년마다 만기가 10년으로 계속 마을 수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갱신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 자금은 그러면 이제 10년 갱신형이라 하는 거야.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10년 만기가 돼 가지고 생존에 딱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한다 하는 거야. 건강관리자금. 그래서 건강관리자금을 이제 10년마다 지급해 준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입 조건은 최초 가입은 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고 갱신은 이제 뭐다. 그 0세 가입하면 10세부터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가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바로 납입 기간은 뭐다. 전기납이라. 그 10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그 갱신하기 전까지는 매달 내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납을 만기, 10년 만기 하면서 월납으로 전기납이란 말은 내가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10년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책임기한이 이제 바로 10년이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 낸다. 전기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구자당 0.5구자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입 조건입니다. 주요 특징, 가입 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보배당 5초 큰 병, 큰 보장보험 갱신형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년마다 뭐 한다? 갱신형이다 하는 거. 주요 특징, 그 다음에 가입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나와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우체국의 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쭉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요 특징하고 무슨 조건까지만, 가입 조건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보장 내용이라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뭐하다? 끝이 없다. 머리 깨진다. 차라리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냥 뭡니까? 과감하게 말하라? 틀리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 쫙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내가 이론적으로 강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체국 보험과 관련된 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봐요. 이 우체국 보험에서 세제 문제가 나옵니다. 세금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앞에서도 이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보장성 보험이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냐, 연금보험이냐에 따라서 뭡니까? 세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혜택을 보면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이게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장성 보험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보장성 보험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납입 보험료보다는 만기가 돼서 찾는 돈이 더 적어야 돼. 나는 보험료를 이만큼 냈는데 만기에 찾는 돈이 작은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말한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들이 이 보장성 보험은 누구한테라고 했죠? 근로소득자라고 했죠? 이게 이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장성 보험에는 바로 장애인 전용 보험도 포함한다. 예, 그래서 바로 납입보험료입니다. 연간 얼마 한도 내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입니다. 얼마? 12%. 그래서 이제 바로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얼마? 15%의 뭐다? 세제 혜택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세액공제가 된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보세요. 그 대상자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이런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런 근로자는 제외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한도는 보세요.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장애인 전용은 얼마다? 15%.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은 보장성 보험이 된다 하는 거. 이 보장성 보험은 바로 내가 납입보험료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약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바로 실질적인 계약이 된다 하는 거. 피보험자는 누구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근로자라 보면은 내 와이프도 될 수도 있고 내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엄마, 아버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들은 연소득이 얼마야?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가 돼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죠. 이 연금저축은 뭐다 해서 연금저축은 바로 종합소득자라고 했죠. 그럼 종합소득자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이거는 연금입니다. 그건 종합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자는 연간 얼마? 400만 원 한도 내에서죠.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내지 15%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표 7-7을 보세요. 연금저축보험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라서 소득세 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 4천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그럼 종합소득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게. 요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하고, 그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만약에 급여만 있는 사람은 바로 5,500만 원 이하입니다. 요 경우는 15%.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종합소득자가 바로 연간 얼마까지? 400만 원까지 한도인데, 내가 연간 소득이 1억이, 총급여가 1억 2천 넘어가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 12%를 이게.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연간 종합소득금이 4천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은 15%에 뭘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이제 연금저축인데, 요 연금저축은 7-8을 보세요. 가입 조건을 보시면 이제 금융기한은 우측 예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최소 납입기한이 5년 이상 되고 연 1,800만 원 이하에서 납입할 것. 최신관서는 월 75만 원 한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보험료 납입이 끝이 나야 되며 그 연금 수령 그 기간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뭐 한다? 지급받는다. 그럼 이제 내가 연금으로 55세에 10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 경우가 바로 여러분이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는 종합소득자로서 이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거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연금저축은요,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세금 내야 됩니까? 원래 소득에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연금을 수령할 때에 뭐 내는 거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이자 소득세를 낸다 하면 15.4% 세금을 내야 되잖아. 14%, 1.4%의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소득자는 바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이제 3.3%에서 5.5%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그냥 종합소득세에서 여러분 3%에서 4%, 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7-9를 보세요. 7-9 보면은 바로 70세 미만이면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70부터 80세 미만은 4.4%, 80 이상이 되면 뭐다? 3.3%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내가 종합소득자가 소득 신고할 때에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연금을 수령할 때의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래서 3.3%에서 5.5%까지 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그래서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그 연금 수령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예, 원래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15.6% 기타 소득세를 내도 돼 있다. 이게, 보세요.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일반 연금 외 수령으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나, 그 16.5%를 부과하나, 만이야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의
를 부과한다 되어 있어요. 연금 외에. 그래서 보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연금 지급자들은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그럼 연금보험을 가입했던 회사가 뭐 이렇게 영업정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해외 이주하거나, 그럼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마다 이런 연금에 해당되는 3.3%, 5.5% 세금을 부과하고, 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세 얼마 낸다? 16.5%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게. 기타 소득세가 이제 15%고, 그게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1.5%가 16.5%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연금소득 확정 시 이제 연금소득을 하는데 보세요. 소득공제가 되는 돈이 바로 이제 우체국에서는 총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900만 원까지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소득 공제 금액 해가지고 350만 원까지는 뭐다? 이건 아예 여러분들이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는 350만 원을 공제하고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40%를 소득세에서 뭐다? 이건 공제가 아예 연금에서 소득 자체가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그 49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초과하는 것에 20%, 1,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630만 원 플러스 1,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뭐냐? 소득공제로 받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개인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상품으로서 개인연금보험과 백년연금보험에서 바로 연간 납입금액의 40%, 그 총 얼마?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요, 이제, 바로 내가 은행에 적금하고 똑같았겠죠. 내가 납입보험료보다는 찾을 때 더 많이 찾는 게 저축. 그러면 거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험 차익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돈하고 만기에 찾는 돈하고 차가 생겼어요. 그 차가 생긴 것만큼 세금을 내는 거. 이게 저축성 보험에서 바로 보험 차익 과세가 됩니다. 보험 차익. 이거 내가 납입한 돈은 100만 원. 내가 만기에 찾은 것이 150만 원. 그럼 차익이 얼마씩 50만 원 이자라는 뜻입니다. 요 50만 원에 대한 뭐다?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바로 저축성 보험의 과세가 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바로 15.4%의 뭐냐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 합니다. 이자 소득세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7-12입니다. 7-12에서는 원래 이자 소득세인 15.4%를 내야 되는데 바로 저축성 보험 중에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만기일까지 중도해지일까지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 1명당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이 얼마 이상 되고 10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그 1명당 보험료 납입한 금액이 바로 최초 보험 계약할 때는 2억 원, 2017년 4월 1일부터는 1억 원. 그 이하가 되면은 뭐 한다? 이거는 비과세하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월 적립식 저축보험이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대일가 10년 이상이 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아래 요건. 그럼 첫째 보세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 적립식으로 납입을 할 것. 5년 이상. 둘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매달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매달 5만 원씩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세 번째,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입니다. 합계액이 연간 얼마? 150만 원 이하가 된다. 이하. 그럼 요 조건을 다 충족하면은 월 적립식 그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종신연금보험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좀 만료 후
55세부터 사망까지 보험금 수익 등의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연금 이외에 다른 형태의 보험금 수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그 보험에서 연금 이외에 다른 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망시입니다. 이게 그 사망시에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것은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사망하면은 유족연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번 보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할 수가 없어야 돼. 이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입니다. 연금액이 다음 계산식에서 초과하지 않을 것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조건을 다 갖춘 경우는 뭐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비과세한다. 비과세. 그 다음 이제 보험차의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은 일반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면, 세 개의 조건을 갖추면은 뭐한다? 그 상품에 대해서는 뭐한다? 보험 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 세금을 지으면은 이자 소득세 15.4%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아예 보험 차익의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건이 바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가입할 수도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요 사람은 5천만 원까지는 뭐 한다? 바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데, 첫째 65세 이상 거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거는 국가 독립 유공자 이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위자라 유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그 다음 고엽제 환자, 그 다음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람. 여기에 있는 7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최고 얼마까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 비과세,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 대상자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상속과 정려와 관련된 거, 이건 뭐 상속 순위는 다 배웠잖아요. 앞에서 이미. 그래서 1순위가 누구고, 직계비 속가 배우자, 2순위가 뭐 직계 존속가 배우자, 3순위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형제 자매, 4순위가 뭐라고 해서 바로 사촌일의 반계 혈족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건 뭐, 그게 상속받는 것인데, 일단 배우자만 뭐하고 1.5배를 플러스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뭐다? 견본한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공제가 나옵니다. 상속공제를 보면 표 7-15를 보세요. 그래서 순수 금융 그 재산 중에서 1억 원을 초과할 때는 얼마? 그 20%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는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억, 1000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제받는 돈은 최고 얼마? 2억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2억을 넘어가는 것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뭐다?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상속된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답니다. 그 2천만 원밖에 없으면 2천만 원만 공제를 받는, 그럼 세금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미만은 전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속에서 2천만 원 미만은 전액이 뭐 되고, 전액이 여러분들이 상속세에서 바로 상속 공제가 되는 거야. 그 돈을 세금을 내지 않는 거야.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 같으면 얼마만? 2천만 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를 내가 1억 받았다면 8천만 원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억을 넘어가는 사람은 최고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20%까지면 20%니까 1억까지면 2천만 원이잖아요. 1억에. 그러니까 최고 얼마까지만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 20%를 정의했는데 2억이 넘으면은 그건 공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려세입니다. 정려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려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럼 정려하면은 뭐 된다? 정려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려 공제 금액 보세요. 7-26 보면은 배우자는 얼마까지? 6억까지. 공제하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이제 내가 와이프한테는 6억까지는 내가 공유 재산을 만약에 정리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 하는 거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계 존속은 얼마? 2천만 원.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그건 2천만 원까지고.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이외의 친족에는 1,000만 원까지. 친족이 아닌 사람은 뭐다? 없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아들에게 얼마, 만약에 공제 준다 하면은 이제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내가 정리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중에서 장애인의 겁니다. 장애인은 뭐요? 그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서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전용보험입니다. 전용보험인 경우에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연간 4천만 원, 여기는 이제 연간이야. 연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뭐다?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는 거. 증여세가.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하든 정리를 하든 간에 이제 증여되는 그 돈에 대해서 세율은 1억 미만이면 얼마? 10%. 그 다음에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얼마다? 바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율과 정려세율, 상속이나 정려세율은 동일하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상속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을 상속하면 우리 아들은 1억에 상속받았으면 우리 아들은 얼마까지? 20% 2천만 원까지를 공제받죠. 그럼 2천만 원 공제받고 난 다음에 얼마? 8천만 원 남아서 8천만 원의 10%를 뭐라 하는 겁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정려를 하면 뭡니까? 정려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에 10%니까 얼마?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뭐다? 세금이다 하는 겁니다. 세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우체국 보험의 모집 및 언더라이팅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는요, 제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우체국에다가 뭐 한 겁니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우체국 보험에다가 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모집 단계에서 보험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8-1,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제공 서류 1단계 제일 먼저 뭐 설계서라든가 상품 설명서, 2단계는 뭡니까? 청약서 부분과 보험약관, 3단계는 뭐다? 보험 정관.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설명 의무 해가지고 1단계 보세요. 뭐 주기약 및 특별보험료라든가 이렇게 쭉 설명 나와 있죠. 그다음에 8- 여러분들이 뭐 4번에 보면 저축성 보험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 그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에 꼭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내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내가 이렇게 앞에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에 이제 모집 행위를 할 때 금지 사항 하는 게 있었죠. 금지 사항도 이건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 그다음 모집자가 있어요. 우체국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자가 나와요. 8-9를 보세요. 우체국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우체국 소속 직원, 상시 집배원을 포함해서 직원도 가능하고, 우체국 FC, 우체국 TMFC, 이제 TM으로 여러분들이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편 취급국장, 그 밖에 우정사업 본부장이 인정한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체국 보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 우체국 보험에 이제 직원의 모집에서 뭐 직원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8-10번에 보면은 우체국 직원이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우체국 직원이 모집할 수 있다. 아무나 직원이나 걔 다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모집 제한 보세요. 그 모집 직원 중에서 보험 자격을 충족한 자라 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 임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전입일 때 1년 미만인 자, 이게 또는 여러분 휴직자, 수술 또는 입원 치료 중인 자 등등 이렇게 8-11 나와 있죠. 그러면 우체국 직원 중에서 보험 모집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FC입니다. 이게 우체국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험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모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FC를 모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모집을 하는 FC 자격 요건이 가지고 뭐 1번에서 8번까지 나와 있고
FC 업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약에서 청약심사 언더라이팅 나와 있죠? 청약심사할 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자세히 잘 알아가서 이렇게 비도덕적인 그런 보험 가입을 사전에 뭐야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에 여러분들이 뭐 청약과 성납과 거절 철회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보험에서 이제 무효가 나옵니다. 이건 우체국보험에서 무효입니다. 보험계약에 무효 사유해가지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 그럼 예를 들어 이럽니다. 누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얼마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내가 보험계약자야. 내가 피보험자야. 그러면은 상관없죠. 근데 내가 보험계약자고 우리 와이프가 피보험자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우리 와이프의 서면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무효라고 합니다. 두 번째와 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라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15세 미만자가 우리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내가 15세 미만자인데 얘가 사망하면은 보험금을 얼마 받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보험은 무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역선택일을 할 수 있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뭐 워낙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자식들을 뭡니까 이렇게 살해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15세 미만자라든가 심신상실자라 이런 사람들 마음 안 된다. 그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서에 피보험자가 정한 나이가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험 나이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봐요. 보험 나이가 15세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개월이야. 그러면 15세 3개월이면 이 사람은 보험 나이는 뭐냐? 15세가 됩니다. 15세. 6개월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5세 7개월이야. 그 7개월이면 이 사람은 보험 나이가 16세가 됩니다. 16세가.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미만이면 절상하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6개월 초과하면 뭐다? 이걸 절상해서 한 나이가 더, 네. 이런 보험 나이가 너무 넘거나 모자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보험을 합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보험이 있다 하는 거야. 나이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19세 넘었는데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초과된 겁니다. 그 다음 미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버 보험 같은 경우에 55세가 넘어야만이 되는데 우리나라 나이를 하고 사실은 호적 나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만 나이, 여러분 법정 나이, 집에서 세는 나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진 그 생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생년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부족해가지고도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이가 초과해가지고도 보험계약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달되거나 또는 초과했을 때도 보험계약이 된다? 무효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했다가 일정 기한 안에 막을 수 있다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건 뭐세요? 8-20의 밤.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에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됐다고 최신 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험 보장 개시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기 사실 안 날로부터는 1년 1개월이야. 요 이내에 취소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사기 보험을 가입했다 하는 것을 바로 안 날로부터는 며칠 이내에 30일, 1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마쳐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그것을 보장 개시일부터 뚜렷한 것을 안 것이 그 기간이 5년 이내에 돼야 돼요. 5년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안 나고 5년이 경과되면 이거는 막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게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보험 못있잖아. 계약 체결 계약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전달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계약자는 막을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신관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받은 기한에 대해서 환급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겠죠. 뭐 청약서 부본 전달이라든가 또 이거 주요 내용 설명이라든가 답별 설명이나 이런 것을 배터리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취소가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우체국 보험의 유지, 뭐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할인, 보험료 할인, 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이론 여기에 뭐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체국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이 해지되었다가 해약할 때 부활할 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까 여러분 내가 일반 민영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은 해지하고 난 다음에 2년이라고 했어요. 2년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부활 청약할 수가 있다고 이래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은 3년이라고 하는 거야. 3년. 그리고 3년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전에 내가 해약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았는데 바로 네 보험을 다시 부활하고 싶다. 그러면 요 3년 이내는 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마 시험 문제에 너무 우체국에서 남의 걸 가지고 묻지는 않겠죠? 그 2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3년만 외우세요. 뭐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남의 민영보험을 가지고 문제를 묻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가 우체국보험만 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라 했어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가지고 보험이 실효됐다. 실효되고 난 다음에 해약 환급금을 맞지 않아서 받아가지 않아서 그 3년 안에 뭐 할 수 있다. 바로 부활을 청약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때 물론 부활 청약에서 모든 조건이 맞으면 우체국에서 뭐 할 수가 있다.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맞지 않다고 반대면 승낙을 뭐 할 수도 있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고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지 의무가 위반했더라도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여러분들이 표 9-6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보장 제한을 불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최신관세가 당시 알아서 그럼 미리 뭐 앞에 똑같아 보험회사가 알았다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신관세가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럼 만약에 고지 의무 위반에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가 위반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고 2년이 경과했다 하는 겁니다. 2년이 경과했는데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에도 알았다 하는 거야. 그 경우는 뭐냐? 바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경과했을 때. 그 다음 보험 모집자들이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모집인들은 보험회사 직원이잖아. 그 직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렇게 수당을 노리고 이렇게 해서 알고도 사실은 일부러 기재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환급금 대출 강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보험 계약을 했고 해약을 하면은 지금 환급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환급금 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환급금 대출은 바로 환급 예정 금액이 얼마까지냐면 90%까지가 대출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보험금 지급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뭐 그 중요하지 않은 거, 소멸시효 이건 소멸시효는 이겁니다. 내가 보험금이면 모든 임금채권 이런 것은 이게 시효가 얼마입니까? 3년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 그 다음에 상법상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채권 채무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은 5년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보험금이라든가 임금채권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보험금이 1억을 받기로 했는데 1억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소멸시효가 뭐다? 3년이라 하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리스크 관리가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이게 일반 직원이 채용돼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저 앞에 보험을 처음에 설명할 때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숙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에 그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내 것으로 숙지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론 수업이 이제 끝났어요. 이론 수업이. 예. 그럼 이제 이론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단원별입니다. 단원별. 이 단원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예상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바로 단원별 기출하고 예상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론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래서 일단 뭐부터 좀 먼저 봐야 돼.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해야 되겠죠. 기출 문제를 보니까 우편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그 다음에 금융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그 다음에 예금에서는, 보험에서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예금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편과 그 다음에 금융 분야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만이, 어떤 형태로 출제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단원별로 해서 여러분들 책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된 그 순서에 의해서 기출 문제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예상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이거는 기출 문제를 빼고는 다 직접 문제를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엉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이게 그 문제를 아무나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문제 보면요, 엉터리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옛날 문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책 표지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출판사를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게. 그래서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런 새로 만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편 및 금상시는요, 항상 뭐 할 때마다 이게 자료가 새로 매년 제시되기 때문에 그 제시된 자료에 맞추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이게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하기는 기출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한 400문제 가까이 이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기출 및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이 동영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전 영역을 해서 한목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 모의고사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혹시 이제 동영 모의고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전체 요약본을 몇 강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요게 동영 모의고사까지는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시험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험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 단원별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까지 넘어갈 겁니다. 이게 꼭 그것까지 문제를 많이 접해보세요. 그 대신에 이 단원별 문제하고 동영 모의고사는요, 강의를 듣기 전에 꼭 먼저 여러분들 풀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한 문제에 30초에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30초 만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장에서는
일본의 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사라든가 컴퓨터에서 내가 일본 한 문제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단축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초라고 얘기했던 것은 빨리 풀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놔놓고, 만약에 20문제면 20문제는 몇 분 만에,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꼭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 동영 모의고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강의부터 듣지 말고 집에서 먼저 여러분들 뭐 해서 문제부터 딱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어서 내가 답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해설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꼭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를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법규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플러스 이제 여기에 법규가 있어요. 이 법규는 다른 법규는 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금과 보험과 관련된 이게 상법이라는 이런 내용은 다 나왔어요. 여기 우편법과 관련된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험장과 관련되는 내용만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게 법규에 대해서는 다른 법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법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요 법규 강의를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겁니다. 요게 하면은 이론 강의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